절차와 관련된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과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느냐라는 부분도 논란이 됐었거든요. 비상계엄 선포 절차가 적법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헌재는 이런 판단을 내립니다. 계엄 선포 및 계엄 사령관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 일시, 시행 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국무회의 의결을 제대로 거쳤느냐는데 눈에 띄는 대목은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라고 판단한 부분인데 판결 내용 정리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계엄 선포와 그 해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한 이 헌법 89조 위반을 했는지 여부를 가리는 게 쟁점이 된 건데요. 국회 측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해당 회의는 5분 만에 종료가 됐고 회의록도 작성되지 않아서 제대로 된 국무회의가 아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엄 선포문에 국무위원회 부서, 그러니까 즉 서명이 없었다는 점도 강조를 했는데 윤 대통령 측은 여기에 대해서요.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비상계엄에 대한 실질적인 심의를 했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헌재가 오늘 계엄 선포 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위원들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것은 인정을 한다. 하지만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고 의견을 듣지 않았고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인 요건을 위반했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자, 정확하게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심의가 뭐냐? 그러니까 여러 사람의 의견을 다 들어본 다음에 결정을 한다는 거거든요. 과연 심의가 있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증언이 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도 사실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보면은 이 헌재가 이 심의를 갖다가 국무회의 심의를 굉장히 실질적인 요건을 강화해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무회의를 열었다라는 것만 가지고는 지금 절차적 요건을 갖췄다고 보지 않고요. 예. 그 안에서 이 어떤 계엄 선포에 대해서 설명한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의견을 들었어야 된다. 그래서 뭐 이를테면은 여기서 나오는 뭐 계엄 사령관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어떤 그 의견을 들었어야 된다. 이제 그렇게 본 거예요. 예. 그렇게 봤을 때 윤 대통령 측에서는 나름대로 충실한 심의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서 또 증인을 내세우기도 했었습니다. 조태영 국정원장이라든지 그런 증인을 내세웠습니다마는 그쪽의 증언보다는 아무래도 한덕수 총리, 그러니까 증언으로 나온 국회 측 증언으로 나온 한덕수 총리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국무회의에 대해서 형식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 예. 충분한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그 증언을 더 믿어서 채택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예. 자, 그리고 가장 논란이 됐던 것, 끌어내라는 관련된 부분, 그리고 국회 유리창을 깨고 군부대가 투입되는 상황, 이 부분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조항, 정당 제도를 규정한 헌법조항, 대의민주주의 권력 분리 원칙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 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 행동권,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 불체포 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 통수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자,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이 의원을 끌어내라는 거냐, 요원을 끌어내라는 거냐, 인원을 끌어내라는 거냐. 지금 막 그런 말들이 계속 혼재돼서 증언 내용도 다르고 어떤 주장들이 오고 갔었죠? 일단 지금 비상계엄이 설령 적법하게 선포됐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국회 활동, 특히 비상계엄 해제의 결의를 행사하는 국회 활동을 방해할 수는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국회에서 누군가를 끌어내라, 특히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라든가 정당 활동을 방해했다라고 하면 이것이 위헌 위법으로 판단이 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양측의 주장이 상당히 첨예하게 엇갈렸던 부분입니다. 국회 측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막고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하기 위해 계엄군을 투입했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특히 이 최상목 기재부 장관에게 준 쪽지 안에 헌법이 예정하지 않고 있는 비상기구인 국가비상입법기구 설치에 관한 예산안이 있었다. 이걸 근거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별도의 의사결정기구를 설치해서 국회 무력화를 시도해왔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고요.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를 부인하면서 질서 유지 차원에서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특히 국회를 완전히 봉쇄할 만큼의 인력이 진입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 국회의원을 체포하고 끌어내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부인을 했었는데 체포 지시를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곽종근 전 사령관이 인원이냐 요원이냐 의원이냐 이 말이 굉장히 증언이 오락가락하면서 엇갈렸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인원이라고 얘기한 말을 의원으로 잘못 들은 것이며 의원을 체포할 이유도 없다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국회가 봉쇄되지 않았던 것은 결국에는 시민들의 저항과 군인들의 소극적인 업무 수행이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결정문 요지에 어떻게 얘기가 되어 있냐면 군사와 경찰을 투입해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끌어내라고 지시해서 국회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 이렇게 적시를 함으로써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측 주장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예. 자, 이게 또 생중계가 됐고 국민들이 가장 기억나는 장면 중에 하나거든요. 의원들이 담을 넘어서 들어가는 장면. 그리고 저렇게 군 부대원과 군인들과 민간인들이 저렇게 몸싸움을 벌이는 장면, 저기에 대한 판단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국회에 군대를 투입하는 지시가 있었다고 봤고, 그리고 그 지시에 의해서 계엄군들이 국회 경내에 헬기를 타고 들어오는 장면, 그리고 본관의 유리창을 깨고 내부로 들어가는 장면, 이런 장면들이 나왔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특정 사령관 등에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인원을 끄집어내라, 이런 지시를 한 것도 지금 인정된 것으로 봐야 될 텐데요. 결국 이럼으로써 국회의원들의 심의 표결권도 침해하였고 불체포 특권도 침해됐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상당히 의미 있는 것은 사실 5가지 쟁점 중에서 특히 이 국회에 군대를 보내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형사재판, 즉 내란죄 혐의와도 직결되는 쟁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탄핵 심판과 또 형사재판은 또 별도로 분리되는 것이고 또 형사재판에서는 엄격한 증거 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바로 탄핵 선고의 결정만으로 바로 내란죄 혐의의 어떤 재판을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아무래도 형사재판에서 검찰 측이 탄핵 선고 결정에 대해서 증거로 제시할 가능성은 높아졌다고 봐야겠습니다. 예. 일단은 지금 보면은 의원, 인원, 요원, 그러니까 곽정근 전 사령관의 그런 그 말이 계속 엇갈렸었잖아요. 이 결정문을 보면은 이 최종적으로 진술한 인원이라는 말을 기준으로 하면서 어쨌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는 있었다라고 인정을 했거든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결국은 앞서 이 논란에 있었던 이 절차적 적법성 부분, 그러니까 전문 법칙에 관련된 그 부분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본인은 이 자리에서 말을 왔다 갔다 하고 혼동이 될 수 있더라도 지금 곽종근 전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들었다라고 하는 다른 이제
다른 군인들의 증언들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증거로 제출이 됐고 채택이 된 그런 결과인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게 사실 형사재판으로 비교를 해보면은 형사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반대하면은 다 증거 채택이 안 됐을 것들인데 이것들이 지금 고스란히 가서 헌재에서 다 이제 증거로 인정돼서 결국은 그 기초로 이제 사실 판단이 이렇게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도 이제 형사재판에 있어서 상당히 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계엄군의 동선에 놓인 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의혹 그리고 법조인 체포 시도 의혹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헌재의 판단도 들어보시죠. 피청구인은 국방부 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 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 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함으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느냐 여부입니다. 헌법에서 정한 대통령의 권한, 그 한계를 넘어선 국민 기본권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 원리와 민주국가 원리의 기본 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 그 자체로 헌법 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 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자, 오늘 헌재 판결문을 보면 국민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13번 등장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선고요지만 총 17쪽 분량인데요. 헌법이 39번, 국민이 13번, 민주주의가 5번 언급이 됐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해서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라고 하면서 파면의 정당성을 강조하기도 했고, 특히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서 선포가 됐고 국민 신입을 배반한 행위라고 언급을 해서 이 위헌 위법성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다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